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스풀이 13강입니다. 이번에는 한쪽이 터진 모양의 글자들과 산, 점괘 모양의 글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석괴, 경계경, 상자방, 감출해, 구덩이감, 매산, 산가지효, 전복, 이렇게 8글자입니다. 먼저 안석괴자입니다. 사람이 기대에 앉을 수 있는 낮은 상 모양의 안석을 나타내는 글자고, 주로 어떤 모양으로 이게 쓰입니다. 안석의 모양 그대로 쓰이는 글자에 머무를 초, 살초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의 윗부분은 범호자, 아래의 왼쪽 편은 천천히 걸을 세자, 오른쪽은 안석의 모양이죠. 합쳐가지고 범이 어슬렁거리며 걷다가 안석같이 편안한 곳을 자리 잡아 머물러 사는 곳이다 해서 머무를 초, 살초, 고초라고 합니다. 범은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가다가 편안한 곳이 있으면 그곳을 자리 잡아서 머물러 산다고 합니다. 그 안석괴자가 보초의 모양으로 쓰는 글자, 돛범자가 있습니다. 안에다가 점을 찍었는데 이거는 바람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안고 있는 돛 모양이다 해서 돛범이라고 했는데, 다른 글자 합쳤을 때는 모두 이 돛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바람과 돛이 무릇, 즉 대개 하나로 휩싸여 있다 해서 혼자 쓰일 때는 무릇범이라고 씁니다. 이 글자가 이 몽둥이 모양으로 쓰는 글자, 몽둥이 숫자가 있네요. 아래 부분은 오른손 자락에서 손이고, 위에 부분이 몽둥이 모양이죠. 합쳐서 손에 들고 있는 몽둥이 모양 뜻이고, 이 글자가 목덜미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목항자가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머리 부분 들어가는 글자고, 아래쪽이 목덜미 모양, 합쳐서 사람의 머리 부분에 있는 목덜미 모양, 그런 뜻이 되겠죠. 이번에는 경계경자입니다. 멀리 둘러싸고 있는 경계 또는 성곽이라는 뜻이고, 이 글자도 주로 어떤 모양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이렇게 위로 올려 붙여 가지고 덧불명자처럼 변형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먼저 경계선을 나타내는 글자, 안내자가 있네요. 경계선에 들립자가 걸쳐 있는 모양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양이죠. 이 뜻은 사람이 들어가는 경계의 안쪽이다 해서 안내라고 쓰는 글자고, 이 글자가 구름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비우자가 있습니다. 위에 한일자는 하늘이고 경계경자는 구름 모양, 그리고 세로로 긋고 점되게 지은 것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양이네요. 합쳐서 하늘의 구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비다 하는 뜻이고, 그물의 별이 모양을 나타내는 이 그물망자, 여기 보면은 경계경자는 그물의 별이 모양이고, 안에 X자 두 개 한 거는 그물 코의 모양입니다. 합쳐서 그물의 별이와 그물 코 모양의 그물이다 하는 뜻이고, 짐승 뒷다리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짐승 뒷모습 유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경자는 짐승의 뒷다리,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짐승의 꼬리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뒷다리와 꼬리만 보이는 짐승의 뒷모습이다 가지고 다른 글자 합쳐질 때 모두 짐승의 뒷모습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다음은 경계선의 모양을 이렇게 위로 올려 붙여 가지고 덧불명자처럼 쓰고 있는 글자, 먼저 새 높이 날 학자가 있는데요. 위에 덧불명은 경계선 모양이고, 새 주자를 경계선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새가 경계를 벗어나 높이 날아간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오른쪽에다가 새 주자를 합치면 학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새들에 비해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새가 학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머뭇거릴 임자, 이 글자도 위에 덧불명은 경계경자고, 나머지 부분이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이 경계선 안팎에 걸쳐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 뜻은 사람이 경계선에서 들어갈까 말까 머뭇거린다 해서 머뭇거릴 임이라겠고, 또 이 글자도 쓰이는 글자에 앞에 이제 물수변을 붙이면은 잠길 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에 이렇게 잠길 때 한 번에 팍 잠기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잠기는 그런 모양. 그래서 물에 가라앉으려고 말락하게 머뭇거리며 천천히 잠기는 모양을 나타내서 잠길 침이라고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다음은 상자방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네모난 상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모양의 글자고요.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에 당인장자가 있는데 상자방자 안에 도끼 근자를 합쳐놨네요.
그래서 도끼 같은 연장을 상자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장인이다 이런 뜻이고, 상자 갑자는 상자 방자 안에 우리가 갑옷갑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원래는 그 껍질 갑자입니다. 거북이의 뭐 등껍질 같은 그런 모양. 그래가지고 이 뜻은 갑옷이 거북이의 등껍질 같이 생겼다 해서 갑옷갑이라고 혼자 쓸 때 쓰는 거고, 다른 글자 합쳤을 때는 껍질이란 그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이 글자의 뜻은 거북이가 등껍질 속에 몸을 감추듯이 물건을 넣어서 감추는 게 상자다 해서 상자갑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감출 해자입니다. 밑에 니은자 같이 생긴 부분은 숨을 은자라고 하는 글자의 옛날 글자고, 니은자의 그 구석에 숨는다 하는 뜻이고요. 그 위에 한일자는 덮어놓은 모양, 쳐가지고 숨기고 덮어서 감춘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대부분 앞에 설명드린 그 상자방 모양으로 변형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감춘다는 그 감출 해자가 상자방자처럼 모양을 바꾸어 쓰고 있는 글자, 원 뜻은 감춘다는 뜻이 되겠죠. 거기에 물건 품자를 넣어가지고 구분할 구자를 만드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 물건의 일부를 감추기 위해 물건을 나누어 즉 구분해서 넣어둔다 해서 구분할 구라고도 하고 뭐 나눌 구라고도 합니다. 신발장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음은 구덩이 감자입니다. 땅 위에 파놓은 구덩이 모양을 나타낸 글자고, 이 글자도 뭐 어떤 모양으로 주로 씁니다. 이 글자가 구덩이의 뜻 그대로 쓰이는 글자에 날출자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뜻인데, 이 글자는 그 위에 부분이 싹이 난다는 싹날철자고, 아래 부분은 이 구덩이 감자입니다. 합쳐가지고 뿌리가 흙을 구덩이처럼 벌리면서 싹이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 해서 날출이라고 만드는 글자고요. 이 구덩이 감자가 가슴의 모양으로 쓰는 글자, 흉할 흉자가 있습니다. 가슴 모양의 글자 위에 가위피를 했는데, 이거는 칼로 이렇게 긋는 모양의 글자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합쳐가지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가슴에 칼집을 내어 피가 나오도록 한 그 모양이 흉하다 한 글자인데, 옛날에는 죽을 때 피가 나와야 피를 통해서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은 사람은 가슴에다 칼집을 냈다고 그래요. 이 글자가 입술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이치자가 있습니다. 윗부분은 그칠치자고, 아래부분은 이빨과 입술 그런 모양이 되겠죠. 합쳐서 입술 안의 아래 위인 잇몸에 나란히 박혀서 그쳐있는 앞니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몇산자가 되겠습니다. 산봉우리가 많은 산 모양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모두 산봉우리 모양을 표현한 글자죠. 산의 우리말이 매라고 해서 몇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쌍날절자의 생략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산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 신선선자가 있습니다. 사람인 변에 몇산자를 써가지고 산속에서 도를 성취하여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사람이 신선이다 그 뜻이고, 바위암자는 몇산자 밑에 볼석자를 썼죠. 이 뜻은 돌이 산처럼 크게 뭉쳐져 있는 게 바위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쌍날철자가 몇산자처럼 아래 늘어진 부분을 생략하고 쓰는 글자에 시초단 끝단자가 있는데요. 위에 몇산자는 이 쌍날철자가 생략된 글자고, 밑에 부분은 풀뿌리 이자라고 뿌리가 아래로 나 있는 모양의 글자입니다. 이 글자의 뜻은 초목이 땅 밑에 뿌리를 내리고 땅 위에 싹을 틔우는 모양에서 이의 시초다 해서 시초단이라고 하고, 또 뿌리 끝에서 싹의 끝까지라고 해서 끝단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산가지 효자입니다. 나무젓가락 모양의 산가지로 점칠 때 옷 걸린 모양과 수요에 따라 나타나는 점괘를 본받는다 그랬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나무젓가락 같이 생긴 것을 숫자를 세는 나뭇가지다 해서 산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가지혀라고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옛날에 점을 쳤기 때문에 그 점괘를 사람들이 따른다 본받는다 해서 본받을 혀라고도 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도 쓰이고 이와 같이 변형된 모양의 글자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산가지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 배울학자가 있네요. 위에 부분이
가운데에 들어있는 부분이 X자 두 개 한 게 산가지 효자고,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은 양손 국자죠. 양손을 잡는 모양. 그 밑에 있는 그 터풀벽자는 원래 진면자인데, 진면자를 윗부분을 이렇게 생략한 글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자식자자를 합쳐가지고 배울학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집에서 자식들이 양손에 산가지를 들고 셈하는 걸 배운다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이제 본받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 가르칠 교자가 있는데, 왼쪽 윗부분이 본받을 효자가 이렇게 X자 두 개를 모양을 좀 변형된 글자죠. 그 밑에 자식자자를 넣고 오른쪽에 칠복자를 합쳐가지고, 이 뜻은 자식이 훌륭한 사람들을 본받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쳐서 가르친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십자수의 모양으로 쓰는 글자, 발할 흐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도 밑에 있는 천, 헝겊을 나타내는 글자, 위에 있는 부분이 X자 두 개의 글자인데 좀 변형된 글자입니다. 거기다 천, 건자를 합쳐가지고, 여기서 X자 두 개는 여기서는 그 십자수를 나타내는 모양입니다. 십자수를 놓은 그 천은 드물어서 누구나 갖기를 바란다 하는 뜻이 글자고, 이 글자가 창살의 모양으로 쓰는 글자, 시원할 상자가 있네요. 큰 대자의 양쪽에다가 이 글자를 넣은 그런 글자죠. 이 뜻은 커다란 격자창을 통해 햇빛이 비쳐서 그 실내가 밝고 기분이 시원하다 하는 뜻이 이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이렇게 변형된 글자로 가르칠 글자와 발할 글자가 있는데, 바로 위에서 설명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점복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점치는 거북이 모양을 이렇게 세워놓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점친다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거북이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옛날에는 궁궐에서 점을 칠 때는 거북이 배껍질에 점칠 내용을 써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찍어서 갈라지는 금 모양을 보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글자가 거북이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바깥 외자가 있어요. 저녁 석자에 거북이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를 합쳐가지고, 거북이가 껍질 속에 숨겨둔 머리를 밖으로 내밀듯이 저녁 때 달이 뜨는 곳이 그 산의 바깥쪽이다 하는 뜻이고요. 또 순박할 박자는 나무 목자에 이 거북이 모양을 쳐놓은 글자로서 거북이 등껍질 같이 자연 그대로인 소나무 껍질이 순박하다,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이 글자가 점친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 점칠 점자가 있네요. 위에 부분은 점복자고, 밑에 있는 그 입글자는 점쟁이가 돗자리 깔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모양의 글자입니다. 합쳐가지고 점쟁이가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점을 친다 해서 다른 글자와 합쳐 쓸 때는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혼자 쓸 때만 점을 친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점괘 개자, 왼쪽 편이 홀규라고 하는 글자고요. 오른쪽은 점친다는 뜻인데, 종합해 보면은 홀을 지닌 그 제후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치는 그런 점괘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이상 13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